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을 때 어려운 점, 상상력. 재밌겠죠, 그죠?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칸트에 대한 강의들이 두 개의 목록으로 묶여 있는데요. 첫 번째가 칸트의 세 개의 비판서를 체계적으로 강의해서 묶어놓은 순수 이성 비판 9개, 판단력 비판 8개, 실천 이성 비판 8개, 그렇게 해서 25개가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칸트 단편 강좌, 이걸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이미 6, 7개의 강의가 놓여져 있어요. 칸트의 삶과 신앙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칸트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그러니까 하나의 강좌로 하나의 주제가 끝나는 거, 그런 것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왜 순수 이성 비판인가? 저번 시간에 했죠, 그죠? 그런 강의들. 그 다음에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묶여져 있는데, 오늘의 강의 역시도 칸트 단편 강좌에 들어가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을 때 어려운 점, 상상력. 예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많은 사람들이 순수 이성 비판을 읽을 때 이 상상력의 개념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물론 예도가 판단력 비판 3번째 강의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판단력 비판의 취미 판단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게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순수 이성 비판에서도 이 상상력을 모르면 순수 이성 비판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 이성 비판을 감성론, 그 다음에 오성론, 이게 분석론이죠. 그 다음 이성의 이념을 다루는 변증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초월적 가상을 다루죠, 그죠? 거기서. 그러나 인간의 인식 능력에 있어서 감성의 능력, 이 세계의 다양한 사물들을 오감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성과 연결시키는 이런 감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 오성의 능력, 범주표, 그 다음에 이성의 능력, 오성의 판단들을 종합하는, 그래서 무제약자인 이념과 연결시키는 추리하는 능력, 이것만 알아갖고는 순수 이성 비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죠? 여기에 상상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오성의 능력은 판단하는 능력이요, 이성의 능력은 뭐예요? 추론하는 능력, 추리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감성의 능력은 다양한 사물들을 받아들이는 능력. 그런데 상상력은 뭐냐, 그러면? 상상력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인식은 감성과 오성의 연결 지점이 없기 때문에 내용 없는 공허한 게 되고, 또한 오성의 개념이 없는 맹목적인 게 되어버립니다. 상상력은 쉽게 말하면 감성과 오성을 연결해주는 제3자의 역할을 합니다, 칸트한테 있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감성의 능력, 상상력의 능력, 오성의 능력, 이성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상력은 감성과 오성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은 분석론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 제1판에서 나타나는 아프레헨지온, 이게 이제 지각인데, 지각은 감각 직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의식과 연결되면서 드러나는 게 지각인데, 바른 네모, 다른 독일어로 이 아프레헨지온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도식론에서도 나타나고, 또 분석론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초월적 연역, 트란스젠덴탈레 레둑지온. 여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상상력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순수 이성 비판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걸 오늘 주제로 잡은 거예요. 얘도. 그럼 이게 감각 직관의 능력이냐, 아니면 오성이 사용하는 지성의 능력이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했을 때 둘 다 되는 거예요. 지성과도 관계하고 감각적인 것하고도 관계하는. 그래서 이 두 개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감성에서 오성으로 가고 오성에서 감성으로 가는 이 왕복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우리 인간의 상상력인 거예요. 빌둥스크라프트. 다양한 표상들을 하나로 만드는 이 상상력. 그런데 칸트한테 있어서 하나로 만드는 이 통일이라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하잖아. 그죠? 폐얼빈둥. 다양한 표상들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 이게 상상력입니다. 크게 보면 이게 오성의 최고 능력인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포섭시키는 통각의 통일성의 능력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인식의 능력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 사변적 이성의 능력, 가장 큰 능력이 바로 통각의 능력이에요. 통각의 통일성. 실천 이성으로 가면은 이제 이념이 다루어지는데, 사변 이성에서 가장 큰 능력은 통각의 능력. 통각의 통일성. 그래서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적 개념이잖아. 그죠? 이 코기토는 모든 표상에 동반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상력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통각의 자기의식의 능력 안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좁게 보면은 이것은 이미 감각 직관에 소속되어 있는 지각의 토대를 형성하는 거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도 되고 또 오성의 범주와 관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묘한 이 상상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순수 이성 비판의 이해에 실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뭔가 하면 상상력이에요. 대상이, 그죠? 대상이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감각 직관의 형식에 나타나잖아. 그 나타난 게 현상인 거예요. 이 현상은 표상으로서 드러나죠. 그죠? 그런데 이 현상은 언제나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감각 직관의 내적 형식인 시간과 관계하지 않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과 직접 관계하는 게 바로 상상력의 능력인 거예요. 대상이 지금 현상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다양한 표상들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상상력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 바깥에 있는 대상을 꼭 보면서 상상하지 않잖아. 오히려 안 보면서 상상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마치 지성의 능력인 것 같아. 그러나 상상력은 감각 직관의 내적 형식인 시간과 직접적으로 관계해. 이 점에서는 감성론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거기에만 붙어 있으면 우리의 인식은 형성되지가 않는 거야. 이 상상력은 오성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의식과 관계되면서 인간의 지각으로서 나타나고, 이 지각 안에서는 경험적인 것으로 나타나 특정한 방식으로 하나로 통일되면서 이 감각의 다양한 바깥에 있는 대상들의 다양한 것들이 형식에 의하여, 형식적 직관에 의하여 이미 통일되어 있는 것이고, 상상력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 이 다양한 것들을 통일시키는 능력인 거예요. 이게 감성에서 지성으로 가는, 오성으로 가는 능력인 거예요. 근데 이 능력밖에 없으면 뭔가 허전한 거죠. 그죠? 그런데 오성의 범주에서 감각 직관으로 가는 운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게 생산적 상상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각 직관에 나타난 다양한 사물들의 표상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이 능력은 재생적 상상력에 의하여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 말해지는 reproduktive Einbildungskraft, 이게 바로 다양한 표상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능력이에요. 재생적 상상력, 감각 직관에서 오성으로 갈 때 나타나. 그래서 경험적인 것을 마치 오성으로 실어 나르는 듯한 이런 운동의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 능력은 오히려 생산적 상상력의 능력에 비하면 2차적인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서 주어져 있는 순수 개념, 오성의 순수 개념을 우리는 이 감각 직관의 다양한 것들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때 오성으로부터 감각 직관으로 가는, 역행하는 이 운동을 또 알아야 되는 거야. 거기서 생산적 상상력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 그때 나타나는 게 바로 도식인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도식, 쉐마티스무스라 그러는데, 이 도식론이 순수 이성 비판, 분석론 두 번째에서 다뤄지죠, 그죠? 두 번째의 첫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이 개념의 분석론, 두 번째 부분이 원리의 분석론인 거예요. 특히 이것은, 이 상상력은 오성을 논리적으로 사용한 이후에 나타나는, 논리적으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판단 형식이 있잖아, 그죠? 예를 들면 양에 있어서 판단 형식은 뭐예요? 양에 있어서 판단 형식은 전칭 판단, 두 번째가 특징 판단, 세 번째가 단칭 판단,
여기로부터 끌어낸 범주표가 뭐예요? 이 판단 형식,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형식 논리적 판단을 통하여 나타난 이 판단 형식으로부터 전칭, 특칭, 단칭으로부터 끌어낸 범주표는 전체성, 다수성 순서대로, 그 다음이 뭔가 하면은 단일성인 거예요. 예를 들면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판단 형식, 오성을 논리적으로 사용했을 때 형식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판단 형식이 뭐예요? 가언 판단, 정언 판단, 가언 판단, 그 다음에 선언 판단입니다. 이것은 순서대로 범주표를 끌어낼 수가 있는데, 순수 개념을 오성이 사용하는, 그게 뭔가 하면은 실체성, 그 다음에 인과성, 그 다음에 상호관계성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형식 논리를 사용했을 때 우리는 순수 범주를 끌어낼 수 있는 거야, 칸트의,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냥 형식 논리학에 그치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공허한 게 돼 버리는 거야.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응? 그래서 분석 판단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성을 분석적으로만 사용해서, 논리적으로만 사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순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깥에서 들어온 감각 직관에 주어지는 그 다양한 현상들과 연결될 수 있는지, 어떻게 순수 개념인 이 범주가, 그죠? 이 범주가 선언적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이 범주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살아있는 사물에 주어진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줄이면은 범주는 현상에 대하여 어떤 객관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질문을 통하여 이제 선언적 연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분석론의 정말 중요한 주제죠, 그죠? 트란스젠덴탈레 레둑지온, 선언적 연역을 통하여 이제 이 앞서 주어진,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순수 개념을 감각 직관에 나타난 현상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언적 연역의 주제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원리론으로 가면서 어떻게 선언적 종합 인식이 가능한가, 판단이 가능한가를 질문하는 거. 그게 분석론이 끝나는 거야. 그죠? 원리론까지 가는 거.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상상력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상상력이 없으면 우리의 인식은 그냥 감성과 오성으로 쪼개져 버리는 거야. 공허하게 되든지 맹목적이게 되든지 정신병에 걸리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칸트가 가장 염려하고 싫어했던, 칸트가 가장 고민했던 게 뭔가 하면은, 칸트는 자기의 순수 이성 비판, 자기의 비판 철학이 존재론으로 이해되지 않고 그냥 논리하고 형식 논리학으로 끝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 헤겔은 정신현상학 이미 서문부터, 그죠? 칸트의 범주를 형식 논리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칸트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헤겔의 어떤 독단이죠, 그죠? 어? 헤겔의 어떤 독단인 거야. 칸트의 가장 큰 고민은 그냥 자기의 철학이 형식 논리적인 논쟁으로 그치고 존재론과 연결시키지
않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오해되는 것을 가장 염려했어. 그래서 이 논리학은 일반 형이상학인 존재론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신칸트 학파, 19세기 말에 나타난 거죠. 신칸트 학파들이 했던 어떤 칸트의 인식론, 이게 얼마나 큰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바로 드러내는 거야.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나타난 거죠. 칸트의 이런 신칸트 학파의 인식론적으로 칸트를 다루는 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존재론으로 확장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게 바로 하이데거잖아. 그죠? 그 뒤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뭔 말이야? 여기에도 상상력이 들어있는 거야. 이건 뭔 말이죠? 단지 그냥 판단 형식을 주술 관계에 따라서 바깥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자들의 존재 구조와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형식 논리적으로 논의하고 끝내는 거. 그게 바로 논리학이에요. 그 논리학이 다시 말하면 오성의 논리적 사용을 실제적 사용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오성의 논리적 사용, 실제적 사용, 이런 것들은 또 지적이나 오늘날의 철학까지도 계속 이야기되는 거예요. 이런 칸트의 이해는 비트겐슈타인, 말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걷는 것도 칸트의 영향이에요, 다. 그래서 칸트가 정말 중요한 거야. 어떤 철학을 하든 간에. 그래서 여기에 존재론과 연결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순수 개념인 범주로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오성의 지성적 종합으로 그냥 끝나버려서는 이게 그냥 논리학으로 그냥 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깥에서 들어온 사물들의 다양한 현상과 연결돼서 인식을 발생시켜서 그 인식이 존재 구조를 보는 데까지 나가야 이 순수 이성 비판이 제대로 이해되는 거야. 그 한가운데 아인빌둥스크라프트가 놓여 있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이 판단 형식으로부터 범주, 12가지 범주를 끌어낸 후에 칸트는 곧바로 선험적 연역을 통하여 이 범주가 감각 직관에 들어온 다양한 현상들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객관적 타당성을, 오브젝티브 결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선험적 종합 판단의 인식의 가능성을 묻는 것, 원리론까지 나가고 거기서 분석론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종합 판단으로 나가야 돼. 이게 오성의 실제적 사용인 거예요. 초월적 연역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범주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성의 논리적 사용을 실제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건 뭔가 하면은 상상력을 통하여 이 형식 논리적으로 끌어내어진 순수 개념을 살아있는 하이데거적으로 존재자들의 구조와 연결시키는 거야. 살아있는 바깥에 있는 대상들의 존재인 현상과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인식의 완성을 획득하겠다라는 칸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상상력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다양한 것들을 지성으로 실어 나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성의 논리적 사용을 통하여 끌어내어진 그 범주표를, 그죠? 이제 바깥에서 들어온
다양한 대상들의 통일성과 연결시키려면 그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상력. 오성의 범주를 감각적인 것과 연결시킬 때 나타나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도식인 거예요. 그래서 도식은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범주의 12가지의 특징들을 감각 내적 형식인 시간의 질서와 연결시키는 거. 이게 범주표인 거예요. 시간의 질서, 시간의 내용, 시간의 총체성, 이런 것들이 범주의 어떤 실제성, 그 다음에 전체성, 그 다음에 인과성, 이런 것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게 범주인 거야. 범주. 그걸 상상력인 거야. 그래서 상상력의 어떤 운동을 통하여 만들어낸 그 도식은 범주의 내용과 시간의 내용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은 뭔가 하면 칸트한테서 상상력은 이 두 개를 오성과 감성을 그죠?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식을 살아있는 것과 연결시키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온 현상을 그리고 그 현상에서 나타나는 존재 구조를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고, 이 어떻게 보면 인식 예술가들의 영감과도 관련되어 있는 게 이 상상력인 거예요. 응? 그래서 살아있는 인식으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상상력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범주의 감성화인 거야. 다른 말로 범주의 시간화인 거야. 범주를 감성적으로 만드는 거야. 지성적인 것을 감성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도식인 거예요. 응? 그래서 도식의 중요성은 뭐야? 범주의 내용을 시간의 질서와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에서 감성으로 내려오는 상상력의 운동은 생산적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프로덕티브 아인빌동스크라프트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이제 오늘 엄청 많이 뚫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없으면 범주에서 현상으로 가는, 현상의 객관적 타당성을 설명할 수도 없는 것. 그래서 선험적 연역도 불가능한 것이요, 칸트한테서. 그 다음에 이게 없이는 감성과 오성은 그냥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리고 이것은 선험적 능력인 거예요. 이건 역시도 결국은 통각의 통일성에 의하여 포섭돼야 된다. 그러니까 상상력의 능력은 뭔가 하면 다른 말로 우리의 감성의 내용들이, 현상들이 범주의 순수 개념 아래에 포섭되는 조건인 거야. 이게 칸트가 몇 번을 읽어도 그죠? 헷갈리지, 그지? 그래서 조건을 형성하니까 이 상상력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감각 직관에서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능력. 마치 이것은 지각의 능력과 같이 감성에 붙어 있는 능력 같잖아. 그죠? 통일시켜. 그래서 감성에서 오성으로 가. 상상력은 첫 번째. 그 다음에 오성에서 감성으로 와. 그게 첫 번째
감성에서 오성으로 갈 때 나타나는 상상력이 뭔가 하면 레프로덕티베 아인빌둥스크라프트, 재생적 상상력. 그 다음에 오성의 범주에서 감각 내적 형식, 시간으로 올 때, 오성에서 감성으로 올 때 나타나는 상상력이 생산적 상상력, 프로덕티베 아인빌둥스크라프트. 그래서 범주를 감성화시키는 거, 매력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칸트의 철학은 논리학처럼 딱딱해지는 거야. 마치 헤겔이 정신현상학 서문부터 칸트를 비판할 때 형식 논리와 연결시켜서 비판하잖아. 이미 우리가 정신현상학 서문을 다 읽었잖아, 독일어로, 그죠? 예도 TV 해결 현상학 서문에 나와 있잖아. 한자 다 읽고 끝냈잖아, 그죠? 그렇게 비판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상력 개념을 통하여 이 형식 논리, 인식은 단지 오성의 논리적 사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 사용을 통하여 살아있는 바깥의 다양한 존재자들, 이것이 직접 실제로 현상하고 주어지는 게 바로 현상이잖아. 우리의 인식의 감각 직관의 형식 안에 주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이 세계의 존재자들은 오직 감각 직관의 형식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모든 현상은 시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현상적인 것들은 존재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방식은 언제나 시공간의 형식 안에 주어지고 이것을 통해서만 우린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인 것과 관계하면서 인식을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주표에만 머무르면은 칸트의 철학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분석적 판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인 판단, 바깥에 있는 논리학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다양한 사물들의 존재 구조와 연결되어서, 그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인식이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은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나무들, 살아있는 새들, 그 다음에 살아있는 나뭇잎들, 개미들. 그래서 칸트의 인식론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 살아있는 능력이 상상력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상상력의 종합과 오성의 지성적 종합은 다른 거예요.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결국 크게 보면은 이러한 상상력의 종합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구조는 오성의 최고 능력인 나는 생각한다 아래에 포섭돼야 되는 거야. 그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나의 주관이 행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포섭되기 때문에 나의 자기의식인 통각으로 전부 다 포섭되는 거야. 크게 보면은. 그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들어온 모든 것들은,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표상인 거예요. 나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의식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통각의 통일성으로 포섭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큰 개념이 분석론에서 통각이에요. 그런데 감각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을 연결시키는 이 상상력,
감각적인 것을 지성화시키고 지성화된 것을 감각화시켜서 시간과 연결시켜서 자기 의식의 통각의 통일성 아래로 포섭시키는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살아있는 생생한 은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게르적으로 살아있는 은유, 이걸 개념으로 만들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술가적인 게 다 죽어버리는 거야. 순수 이성 비판에서. 살아있는 사물들과 살아있는 은유와 관계시키는 게 상상력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인들의 어떤 창조의 능력, 그죠? 그 다음에 예술가들의 창조의 능력과도 관계되는 거예요. 무로부터의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술가는 뭐야?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때에 예술가의 감각 직관의 형식 안에 들어온 다양한 현상들은 이것에 현존과 관계없이 상상력을 통하여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사유하면서 상상력을 통하여 예술가는 자기의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같이 가는 거야, 이게. 무로부터의 창조, 웃기는 거야. 모든 예술가는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영감의 개념도 그래서 예도가 예술가의 영감이라고 하는 미학 강의를 했잖아, 그죠? 거기서도 영감의 개념은 안으로 집어넣다란 뜻인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볼 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배우는 거야. 감각 직관의 형식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은 거를 예술가는 창조할 수 없는 거예요. 들어와 온 것을 변형시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괴물들도 결국은 우리가 이미 본 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야. 물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바깥에 살아있는 것들과 이미 선엄적으로 주어져 있는 오성의 지성의 형식을 결합시켜서, 그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끊임없이 상상력을 통하여 사유활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한테서 상상력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성의 통각의 통일성, 오성의 최고 능력이, 상상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게 되어버려요. 다양한 것들을 통일시키는, 별빈동하는 것, 결합시키는 것, 이것도 상상력이에요. 우리의 지성의 범주를 감각화시키고 시간화시키고 감각적인 살아있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도 상상력인 거예요. 그래서 선엄적 연역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지성은 언제나 감성에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증명해내는 과정에서 상상력은 한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현상하는 것은 시간 속에 있고, 그 질서를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결합시켜서 우리의 상상력을 통하여 살아있음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 그죠? 이 점에서 칸트의 철학은 오성을 논리적으로 사용하는, 논리학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성을 실제적으로 사용해서 이 세계에 살아있는 다양한 존재자들의 현상들의 존재 구조를 밝히는, 마지막으로 이 점에서 칸트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파르메니데스의 명제. 모든 인식은 존재와 일치한다는 것. 존재는 인식에 일치한다라는 것. 존재를 인식하는 건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 인간의 사유가 없다면 이 세계는 그냥 자체로 적자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존재를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는 것. 여기에 칸트의 상상력은 우리의 인식을 형식 논리적으로 죽은 것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주스.